해질녘 다른 사람들은 기나긴 배속제 때문에 피로했다. 게다가 내일 또 의식이 있는 터라 저녁 식사 후 다들 일찍 자기 방으로 떠났다. 하지만 클레어는 하루 종일 단지 안에 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그녀는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 시간에 강가 오솔길은 어둡고 상쾌했다. 보통 때라면 다른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겠지만 밤이 가까운지라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모두에게 고된 하루가 아니었던가. 클레어는 강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커다란 다리를 만났다. 특별 허가가 있어야 건널 수 있는 다리. 물론 그 너머 강 건너에 뭐가 있는지든 아무도 모른다. 보이는 거라고는 온통 습본이었고 사람들은 그저 타지 마을이라고 불렀다. 드물기는 해도 몇몇 소그룹들이 이따금 다른 공동체를 견학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도 헛소문일 것 같다. 타지 마을을 봤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니 왜 아니겠는가. 클레어는 다리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 아래 서서 눈으로 그 규모를 가늠해 보았다. 부화장 옆에 정박해 있는 바지선은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 갈림길을 가로질러 계속 강변길을 따라가면 공무용 차를 주차해둔 대형 창고를 지나게 된다. 시민들은 자전거로 공동체 주변을 오간다. 하지만 대규모 배달은 트럭을 이용하고 유지 보수에 이따금 중장비가 사용되는데 모두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 몇 년 전 10살이나 9살 때 동갑 그룹의 남자애들이 모두 자동차 창고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거의 모두가 운전 관련 직업을 배정받아 운전, 운영 훈련을 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주 도로에 들어서서 북서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강을 등진 길 왼쪽으로 중앙 광장이 넓게 펼쳐졌다. 그녀는 광장 끝에 있는 강당을 지났다. 오늘 일찍 사람들은 그곳 계단에 모였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모일 것이다. 지금은 어두워진 뒤라 광장은 텅 비었다. 남서쪽 변두리를 채운 대형 건물들도 인적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클레어는 문득 양육센터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왼쪽으로 돌면 병원과 보육센터를 지난 다음 크게 한 바퀴 돌아 부화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이, 안녕. 갑작스러운 남자 목소리에 클레어는 깜짝 놀랐다. 공동체 전체가 너무도 조용했건만 고개를 들어보니 광장 모퉁이에 자전거 한 대가 서 있었다. 클레어가 방문했을 때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양육사였다. 클레어는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모퉁이 쪽으로 걸어갔다. 양육사는 한 발로 땅을 딛고 자전거를 잡은 채 그녀를 기다렸다. 클레어가 다가가자 그가 한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갔다. 쉿! 그러고서 뒤쪽에 달린 바구니를 가리켰다. 좀 더 가까이 가니 한 아기가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겨우 재웠어. 집에 데려가는 중이다. 남자가 속삭였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생아 36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배속제에 참석했니? 남자의 질문에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다. 부화장에 있겠다고 자원했어요. 의식은 여러 번 받는걸요. 클레어 역시 양육사처럼 잔뜩 목소리를 낮추었다. 양육사가 조용히 기득거렸다. 그 기분 안다. 하지만 난 오늘 재미있었어. 신생아들을 부모단에 넘기는 것도 내 업무인데 엄마, 아빠들은 항상 엄청 들떠있단다. 그가 바구니 가장자리를 어루어 만지며 덧붙였다. 게다가 내년에도 이놈을 키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아주 특별한 놈이거든.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렇다고 말로 표현할 자신은 없었다. 가야겠다. 내일은 내 가족에게도 특별한 날이야. 올해 아들이 12살이거든. 불안하고 겁도 나고. 남자는 오른발 자전거 페달에 올렸다. 예, 이해해요. 클레어가 말했다. 센터에 또 놀러 올 거지? 뭐 새로운 신생아들이 들어올 거야. 이 아이도 계속 있을 테고. 동료들이 모두 새 가족단으로 떠났으니 이제 새 손님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놀러 갈게요. 클레어는 싱긋 웃어 보였다. 양육사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족 거주 지역으로 떠났다. 클레어는 그 자리에 서서 자전거가 오솔길을 따라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바구니도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렸다. 이윽고 그녀도 돌아섰다. 12세 배정식에는 충격적인 결말이 있었던 모양이다. 두 번째 날 저녁 무렵 부화장 직원들이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수군댔다. 배정식 이틀째는 언제나 하루가 길다. 12살 아이들을 차례차례 무대로 불러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성취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다. 어떤 소년이 우수한 성적으로 칭찬을 받고 청중들은 그 소년의 특별한 과학적 재능을 떠올린다. 원로 원장이 한 소녀의 예쁜 얼굴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당혹스러웠다. 매력은 공동체의 미덕으로 여기지 않기에 그런 식으로 언급된 소녀는 얼굴을 붉히고 관중들은 웃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언제나 협조적이다. 어른이면 누구나 그 과정을 겪었기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한 명씩 그런 식으로 호명하며 진행하기에 두 번째 날은 한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롤프가 클레어에게 설명해 주었다. 원로 원장이 한 명을 건너뛰었어. 18호에서 20호로 바로 넘어간 거야. 우리 모두 움찔했지. 실수한 줄 알았거든. 에디스가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고추 세웠는데 그 자세만으로도 에디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것 같았다. 실제로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강당안이 술렁거리는 소리 다들 들었지? 누군가 물었다. 원로 원장이 건너뛴 아이 말이에요. 19였던가? 내 자리에서 봤는데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더라고. 테이블 끝에 앉은 젊은 남자가 씩 웃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클레의 질문에 롤프가 설명했다. 마지막 아이까지 다 끝낸 후에 50호까지? 그래, 그래. 물론 원로 원장이 무대로 부른 아이는 49명뿐이었지. 원로 원장은 그 다음에야 청중에게 사과했어. 원로 원장이 사과를 해요? 믿기 어려운 얘기였다. 롤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 가볍게 웃기까지 한 걸. 우리 모두 불안해하는 건 원로 원장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황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야. 그리고 19호 소년을 무대로 불렀지. 에릭이 웃으며 덧붙였다. 아이는 거의 토할 것처럼 보였어.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클레어가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소년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 얼마나 끔찍했을까. 배정받지 못했다고 했지. 그야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이었어. 원론장 말이 그 애가 선택되었다는 거야. 선택? 무슨 선택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롤프가 한쪽 눈썹을 찡그리고 어깨를 으쓱였다. 그야 모르지. 원로 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이해한 사람 있어? 롤프가 식탁의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아니, 하지만 중요한 얘기였어. 기억 전달자, 기억 보유자와 관계 있는 일이랬거든.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 에릭이 동의했다. 그 애는 이해하던가요? 그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에디스가 말했다. 그 애 완전히 난감한 표정이었어. 불쌍할 정도로. 버즈가 울렸다. 사람들이 접시와 포크를 챙기기 시작했다. 클레어가 물었다. 그런데 그 애가 누구죠? 클레어는 여전히 선택된 소년이라는 개념에 매료된 터였다. 에릭이 웃으며 말했다.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애야. 지금이야 어쨌든 누구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안 그래? 무슨 뜻인데요? 공동체가 일제히 그의 이름을 연호했거든. 일종의 의식이라는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각인? 아무튼 우리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어. 조나스. 롤프, 에디스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도 합세했다. 조나스, 조나스. 다른 식탁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일부는 흥미있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들도 함께 연호하기 시작했다. 조나스, 조나스, 조나스.
그들은 마지막 버저가 울린 뒤에야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았다. 이윽고 다들 일어나 식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났다.